전당대회 지역 경선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잇따라 열립니다. 전북 전주에서 이재명, 박용진 후보의 1대1 투표전이 처음 치러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세로는 굳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지는 흙더미를 피하려다 2명이 다쳤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11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의 코로나 중증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당번병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형마트가 6,000원 안팎의 치킨을 잇따라 출시하고 피자 등 다른 제품들도 반값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저가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 경선 결과 역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강훈식 후보 사퇴 이후 이재명, 박용진 후보의 첫 1대1 구도 속에 치러지는 대결이었고 이 전북이 박용진 후보의 고향이라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금 전 전북 지역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희 기자, 우선 경선 결과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전북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76.81%, 박용진 후보는 23.19%를 득표했습니다. 차악이 아니라 최선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당원당규를 바꿀 거라면 그 많은 당원당규 조항은 그냥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한다. 이 한 줄이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강한 야당을 약속했고 박 후보는 당원 개정 논란을 다시 저격했습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05%로 21.95%인 박 후보와 56%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 월요일 강훈식 후보의 사퇴 후 치러진 첫 1대1 구도 경선이었지만 박 후보의 고향인 전북에서도 반전 없이 이 후보의 압도적인 추세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전남과 광주에서 경선이 이어지는데 호남 경선 결과가 전체 판세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텃밭입니다. 호남에만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약 35%인 42만여 명이 있는데 다음 주 경선 예정인 서울, 경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오랜 텃밭 역할을 해온 점에서 다음 주 서울, 경기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후보들도 지난주 충청권 경선 직후 호남을 돌며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이 제주 지역과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 후보의 책임론은 사실상 사라진 모양새입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달렸고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일한 호남 지역 의원인 송갑석 후보도 반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당내 싸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모레인 다음 주 월요일 비대위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공천개혁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만큼 민감하지 않은 사안부터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천 룰을 놓고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오는 22일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공천 개혁 관련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논의 중인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후보자 심사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방안과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공천룰이 당내 갈등을 촉발시킬 사안인 만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고 논쟁적일 수 있는 건 미리 꺼내면 혁신의 활동이 쉽지 않을까라는 제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방안들을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은 혁신위에서 공천개혁이 논의되는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기현 의원은 지금은 당내 혼란을 수습해 통합을 이루는데 전념해야 할 때라며 시급하지도 않은 공천개혁 같은 내부 갈등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혁신위 측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일은 아니다라며 한때 혁신위 존폐 논란까지 불거졌던 당내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대통령실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지율 상황에서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야당에 도와달라고 몸을 낮췄고 내일은 새로운 수석 비서관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국정기조 변화가 지지율 상승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3시간 넘게 이어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 도와달라고 몸을 낮췄는데 야당과의 협력으로 국정운영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닫고. 대통령실이 내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인선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정책과 정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살림을 챙길 총무수석 신설 등 추가 개편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1기 내각 완성을 위한 장관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는 교육장관에는 대학총장 출신 전직 관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무적 역량을 지닌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추석을 3주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다잡기 위한 변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이원석 대검차장이 지명됐죠. 이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지명된 만큼 전 정권 수사부터 검수완박법 대응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한가득입니다. 오늘은 주원진 기자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그리고 윤 지검장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바로 이원석 당시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통령의 청와대 물건을 작성하겠습니까? 2019년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 문재인 정권 후반엔 2차례 좌천되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검찰청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 이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자 행정에도 능한 기획통으로 불립니다. 후보자는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 국정농단 이후 이어져온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가 됐지만 이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치 않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 원전평가서 조작 사건, 전 정권 최고위층을 겨냥한 수사가 줄줄이 진행 중이고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도 지휘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맞서 검찰 조직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검찰의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민감한 정치적 사건들 속에 검찰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 유출된 수사 기밀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또 다른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입니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검찰은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쌍방울 그룹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을 확보합니다. 해당 기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검찰 출신의 A 변호사. A 변호사는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었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쌍방울의 법률 대리도 맡아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기밀이 지난 5월 말 쌍방울 수사 당시 수사팀 소속 수사관과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을 거쳐 A 변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과 임원은 지난 5일 기밀 유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황. 검찰은 어제 A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를 상대로 유출된 기밀을 이재명 의원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에게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상황. 이모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검찰은 유출에 관여한 다른 검찰 인사는 없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밤사이 충북 지역에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고속도로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지는 흙더미를 피하려다 2명이 다쳤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나무와 흙더미가 고속도로와 대형 트럭을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당 70mm 폭우 속에서 운행하던 택시 한 대가 쏟아지는 토사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에 부딪혀 60대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쳤습니다. 예, 비 때문에 산사태로 해갖고 30m, 50m 정도 도로를 점령을 했어요. 그걸 피하려다가 택시가 단독으로 좀 사고가 났고요.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대교 한복판에선 연기가 피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던 외제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가량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차 밑에서 연기가 나고 있더라. 그 순간 바로 불이 확 올랐다. 그런데 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통제돼야 되니까요. 1시간 뒤인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부산 남항대교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설악산 미륵장군봉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등반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수도권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피해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빗물에 잠겼던 차량들이 문제인데요. 침수된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 이를 처리해야 할 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억 원짜리 슈퍼카에 경찰차까지 온통 진흙으로 뒤덮이고 탈출을 위해 창이 깨진 차 등 침수차 수백 대가 늘어섰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모인 보험사 임시보상센터입니다. 이렇게 천장까지 완전히 잠겼다 나온 침수 차량 안에 진흙투성이 카시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악취도 진동합니다.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언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냄새도 많이 나고. 지난 8일 폭우 뒤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워낙 처리할 차가 많아 폐차업자들이 야간 작업까지 하는데도 폐차할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청소주는 아예 없죠. 침수차라는 개념이. 보더라도 야간을 하더라도 좋은 일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 침수된 차량은 폐차장으로 직행하지만 부분 침수된 차량은 수리를 거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외국 바이어가 경매해가지고 낙찰된 것만 가지러 오는 거죠. 거기서 매매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보험업계에 파악된 피해 규모는 1만 1,000건에 1,600억 원에 이르는 상황. 이 중 절반 넘는 차가 폐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수차가 정상 중고차로 둔갑하는 침수 중고차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 창고에서 마약을 직접 만들어 투약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찾았다는데 원료로 사용된 건 다름 아닌 감기약이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영석 씨. 허름한 창고 안, 비커든 과학 실험 도구가 나뒹굽니다. 30대 남성 A씨가 직접 필로폰을 만들다 경찰에 적발된 곳입니다. 종이컵이 들어있는 거 뭐예요? 그거 제조할 때 쓰는 가루요.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4개월 정도. 만든 마약은 직접 복용하거나 지인에 무료로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얼마나 많은 마약을 만들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인터넷에서 배운 제조법으로 감기약을 이용해 마약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A씨가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건 시중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의 일종이었습니다. 좀 더 있어요?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를 우려해 해당 약품에 대한 1인당 구매 가능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약에 대한 구매 제한은 없는 상황. 국내에서도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 범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13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릴 거란 전망에 불안 심리가 확산된 탓입니다. 유학생과 수입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327.2원까지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정점이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채권들을 순매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역전돼서 순매도로 좀 전환되면서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친 수입업체들은 울상입니다. 당장 부품 결제 대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많은 양을 주문했을 때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건데 큰 부품들 이제 하는 업체들이 타격이 크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휘청휘청하죠. 유학생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원달러 환율이 15% 넘게 오르면서 5만 달러를 송금할 경우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만 변해도 이제 영향이 조금 있는데 유학 시작하고 나서 가장 이제 부담이 큰 시기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 경고도 커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한 법안 때문에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14조 원에 달하는 현대차의 미국 투자 발표를 크게 반겼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Today offers further proof that the soul of America is vibrant, the future of America is bright, and the promise of America is real and just beginning.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현대 기아차가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 5종은 전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현대 기아차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FTA와 WTO 규범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원칙에 그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죠. 미국과 서로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도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한 대형마트가 내놓은 6,000원대 치킨이 초저가 경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치킨뿐 아니라 피자, 초밥 등 다른 품목들도 반값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기존 업체가 너무 비싸게 팔았다. 아니다, 이건 지나친 상술이다 등 논란도 있습니다. 산업부 이유경 기자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라면서 보이콧 현상까지 일곤 했었는데 대형마트는 상황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시작은 당당 치킨입니다. 홈플러스가 한 마리에 6,990원인 치킨을 팔면서 인기를 끌자 이마트가 1,000원 정도 더 싼 5,980원에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일주일간 행사긴 한데요. 롯데마트도 한 통 치킨을 7,000원 할인한 8,800원에 팔았습니다. 이 치킨들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까? 네, 가격 대비 맛도 괜찮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매장에선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당당 치킨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40만 마리가량 팔렸는데 1분에 5마리 꼴입니다. 확실히 이 반값 치킨 마케팅이 성공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치킨에 이어서 피자도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4,990원의 피자를 2,000원대에 내놨고 이마트도 한정 수량으로 5,980원짜리 피자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듬 초밥도 5,000원 할인한 13,000원 정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싸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치킨의 경우 6,000원대에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는 게 대형마트 측의 설명입니다. 재료를 대량으로 사서 원가를 낮추고 배달 플랫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한 800원 정도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프랜차이즈 치킨들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가격만 단순 비교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가격 구조는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생닭 비용뿐 아니라 튀김 오일이나 치킨무, 기타 양념 등 원재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임차료나 인건비 등 광고비도 추가됩니다. 또 배달비가 있기 때문에 치킨집 주인 역시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손에 쥐는 건 1,000원에서 많아봤자 2,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마트와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영업자 손에 쥐는 게 1,000원 정도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에는 본사가 유통 구조를 단계적으로 복잡하게 유지하면서 중간에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이익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반값 치킨을 판매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0년의 경우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을 5,000원에 내놨던 게 반값 치킨의 원조입니다. 하지만 치킨업계 점주들이 당시에 골목 상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반발한 데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정무수석이 SNS에 비판글을 올리는 등 정치권까지 거들면서 일주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킨값 3만 원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크게 오른 데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에겐 초저가 치킨 등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증가폭이 주춤한 가운데 사망자는 하루 만에 84명이 발생해 11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이 사망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고위험군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에 당번병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상 30개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이번 주말 당번병원을 맡게 된 3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산모나 영유아, 중환자 등이 확진돼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주말에도 이들 병원에서 병상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빨리 병상 배정이 되고
따라서 치료에 빨리 돌입할 수 있어서 사망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당번병원은 수도권 18개 병원이 주말마다 3곳씩 돌아가며 맞습니다. 병원당 2개씩 총 6개의 중증 병상이 준비됩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확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에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특히 주말과 휴일, 응급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번병원은 다음 달 25일까지 6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만 9,411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론 19주 만에 최다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 특히 사망자는 84명 늘어 11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망자 정점을 9월 초 100명대로 예상한 바 있지만 이달 안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가 오늘로 100일을 넘겼습니다. 해고, 조합원, 복직 등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아 시내로 나온 시민들이 인도위 좁은 틈으로 지나갑니다.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거리에 자리를 잡은 탓입니다. 옥상에서 고공 농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 5월. 오늘로 단체 행동 시작 101일째, 본사 점거는 닷새째를 맞고 있지만 운송료 30% 인상으로 시작된 노사 간 갈등은 파업이 길어지며 악화됐습니다. 사측의 손해배상액은 5억 원대에서 28억 원으로 늘어났고 노조 측은 단체 행동을 주도한 조합원 12명을 포함해 해고된 조합원의 전원 복직을 약속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이천공장 농성에선 60대 조합원이 불법 주차한 화물차를 한 운전자가 들이받고 사망해 이 조합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당성은 이미 잃은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 중재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하지만 경찰은 공권력 투입에 신중한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노사는 모레 공식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주말 사이 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서울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치솟는 찜통 더위를 보이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토요일 하루 시민들의 모습 최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높이로 솟아오르는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치솟는 무리로 얼굴을 파묻기도 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이렇게 분수에서 노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많이 시원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시민들은 나무 그늘을 찾아 더위를 식힙니다.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을 따라 이렇게 벤치가 놓여져 있는데 시민들이 물에 발을 담근 채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의 날씨는 흐렸지만 막바지 피서객들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만끽합니다. 한적하게 사람들 없을까봐 한번 나와봤습니다. 집에 있는 애들 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온 애들 보니까 기분 좋네요. 비가 내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궂은 날씨에도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피서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와도 이 정도면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도 않고 잘 재밌게 놀고 있어요. 기상청은 내일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마약 복용 의혹이 불거진 핀란드 총리가 결국 약물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벽 시간에 클럽에서 팝스타와 껴안는 영상이 또 유출돼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인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 같은 옷차림으로 이번엔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 남성과 껴안고 밀착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정집 파티를 마친 뒤 헬싱키에 있는 한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유출되자 기혼인 마린 총리가 새벽 4시까지 클럽에 머무르며 핀란드 팝스타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Ja jos joku minun ystäväni vaikka onkin pussannut minua poskelle tai tehnyt mitä tahansa, ei siinä ole ollut mitään sopimatonta. Tai esimerkiksi mitään sellaista, mistä minun aviomieheni ei tietäisi. 더욱이 마린 총리가 파티를 즐기던 때는 총리 업무 대행이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불거진 마약 복용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약물 검사까지 받았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Someone who's elected to the highest office in the country, I think we can hold those people to a higher standard. What she's doing in her free time, that's not our business. 다음 주 발표될 약물 검사 결과에 따라 세계 최연소 총리의 정치 생명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 LA 도심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에서 100여 명이 때를 지어 물건을 마구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서 공연을 이유로 모였다는데 갑자기 떼강도로 돌변했습니다. CCTV를 공개한 경찰은 현상금을 걸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건물 앞으로 모여들더니 순식간에 때를 지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섭니다. 계산대에 있는 돈을 한 뭉치씩 꺼내 흔드는가 하면 진열대에 있는 과자와 음료수, 담배까지 한가득 쓸어 담습니다. 물건을 서로에게 던지며 난동도 부리는데 재미있다는 듯이 웃기도 합니다. 직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15일 자정쯤입니다. LA 도심 한복판 피게로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를 공개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 거리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하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대규모 절도와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체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미 국방부가 공개한 4개국 특수부대 연합훈련 영상에 한글 간판과 계곡이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시가전을 대비한 겁니다. 북한 요인 암살과 구출 작전을 위해 장마당을 실제 현장처럼 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특수부대원들이 건물 사이로 침투합니다. 달려가는 특수부대원들 뒤로 시장이라고 쓰인 한글 간판이 보이고 거꾸로 매달린 개사체 모형도 있습니다. 오른팔엔 태극기, 왼팔엔 부대마크를 단 이들은 해군 UDT 제1특전대대원들입니다. 게릴라전에 능한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독일, 인도의 특수부대와 함께 지난달 하와이에서 시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하와이 훈련장에 한글 간판과 개고기가 등장한 건 북한 요인 암살과 구출 작전을 실전처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안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도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장마당을 실제 현장처럼 구현해 놓음으로써 특수부대원들에게 북한 지역 작전을 익숙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미 육군 그린베레는 이 훈련을 마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와 서해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선박수색 훈련을 했습니다. 경제 봉쇄를 감수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몰래 수출하는 걸 막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모란시장엔 아직 계곡이입니다. 네, 성남 모란시장 하면 3대 계곡이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계곡이 안 팔지 않습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이 모란시장 계곡의 논란을 종결시켰다면서 주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오래전에 철폐했다고 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의원의 개고기 시장 철폐 자랑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누구도 해결 못한 50년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란시장 개고기 논란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선 동물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과거 치적으로 다시 소환하기도 했는데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모란시장 입구가 아주 험악한 그런 장면이라 한 5년 정도 정말 가능한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서 지금 없애긴 했는데 네, 이뿐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 확정됐던 지난해 11월에도 SNS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식용개는 사라졌다며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개고기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저도 가봤는데요. 이 도축된 게 사체들이 냉장고 안에 보관된 채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고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성남 모란시장에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파는 줄 알고 왔다가 또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길을 따라 10개 점포가 모두 개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개의 머리나 발의 원형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었고 눈앞에서 이 개고기를 절단해 판매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께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잔인하고 또 보기에도 껄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남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성남시의 해명을 들어봤는데 이 해명이 다소 좀 황당하긴 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기별로 아마 뭐 해석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MB 당시에는 원하는 대로 됐었기 때문에 아마 홍보 내용도 그렇게 나왔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성남시 해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이 동물보호단체들 시위도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주에도 모란시장 앞에서 이 개시장을 철폐하라고 시위를 이어갔고요. 또 개고기가 한 번도 모란시장에서 사라진 적은 없다면서 기만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남시가 이미 발표한 대로 개 식용 판매를 감시 단속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묘사됐던 것과 달리 이제 모란시장에서 사실 개 지육이나 보신탕의 판매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그동안 없었고 4년이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우 실망스러운 입장이고.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모란시장엔 아직 개고기의 느낌표는 언과 기실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다 이런 뜻인데요. 말만 과장되게 부풀리는 걸 비유한 건데 자랑이 지나치면 실망은 더 커지는 법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2시 대 10시입니다. 여의도의 2시 그리고 10시. 근데 이게 2시 청년, 10시 청년 이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논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등장하는 시간을 빗댄 말입니다. 예. 이 싸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이제 먼저 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최근 여권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계 청년 정치인들에게 정치 말고 사회생활 경험 없는 여의도 2시 청년이라고 직격한 게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직업 없이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에만 매달린다고 폄하한 건데요. 라디오와 방송에도 연일 출연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 시간대에 2시에 보통 청년들은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취준을 하거나. 근데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 오후 2시에 하는 거 어슬렁거리는 거. 이준석 전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바로 예찬이가 어느 길을 가도 호구지책이라고 반격을 했고요. 김용태 전 최고도 부모님 부동산 재산까지 함께 신고한 것이라는 반박을, 또 이준석계 임승호 전 대변인은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10시 청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위해 현직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비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청년 지지층도 이렇게 갈리는 그런 양상인데 당 윤리위가 자중하라는 경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도 어제 당내 정치적 자중 질환이 지속되는 건 더 이상 방치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을 냈고요.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반응은 냉소적인 웃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방송에 출연해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했던 언사라고 하면 당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라 지칭했던 행위 아니겠냐며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네. 윤리위의 경고에도 뭐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토요일인 오늘도 이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에 책임 당원이 돼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2시 대 10시의 느낌표는 지금은 전시로 하겠습니다. 이 2시냐 10시냐 청년 정치인들의 빗댄 시간인데 이 당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마구잡이로 추락한 지금 같은 상황은 전쟁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2030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던 이들이 편가르기로 당내 혼란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돼도 괜찮은 걸까요?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컵 대회 결승전에서 GS칼텍스가 5년 만에 만난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SSG가 키움을 누르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컵 대회 결승에서 다시 만난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 이번에도 GS칼텍스의 공격력이 도로공사의 방패 수비를 뚫었습니다. 문지윤의 날카로운 공격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GS칼텍스. 유서연과 권민지의 활약으로 2세트도 가져갔습니다. 도로공사 배유나의 일격으로 고전했던 3세트. 한수진의 서브 에이스로 역전에 성공한 뒤 문지윤의 연속 득점으로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7득점을 기록한 문지윤은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욕심은 안 내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연패 중인 선두 SSG와 3위 키움의 맞대결. 3회 초 3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추신수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이어 최지훈도 시원한 백투백 홈런으로 응답합니다. 키움은 5회 말 1사 만루에서 김준환의 싹쓸이 2루타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7회 말 푸이그의 2타점 적시타에 송상문의 적시타로 8대 6까지 따라붙은 키움.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SSG는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대거 6득점을 추가하며 14대 7 대승을 거뒀습니다. SSG는 2연패 탈출에 성공했고 키움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남부 지역에 내리던 비도 대부분 그쳤습니다. 이제는 밤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야외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면서 날은 좀 덥겠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청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막바지 휴가철 바다로도 많이 가실 텐데요. 물결이 높은 제주 해상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다음 주에도 비가 종종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80조 개정을 두고 매일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혁신이라던 당헌이 지금은 정치 탄압 루트라고 주장합니다. 끝내 피할 길을 연 채 일부 수정했습니다.
사실 당헌 80조 이슈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지만 바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상 상황의 조건을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권리에서 과반 권리로 고쳤습니다. 옆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겠죠. 국민의힘도 당헌을 바꿔가면서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당의 법인 당헌 당규를 상황에 따라 참 쉽게 고치고 또 바꿉니다. 그 여파는 어김없이 계파 갈등과 집안 싸움으로 귀결되죠. 8월 임시국회는 이미 문을 열었는데 각 당은 내부 싸움에 정신이 없어서 민생 법안을 논의할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